함께 시작해봐요. 쉽게 배우는 기업 분석 이도영입니다. 각각의 우리가 실사법하고 우리가 계속기록법의 이런 장단점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실제 재고조사법은 우리가 일일이 기록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품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사법을 쓰게 됩니다. 단점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난이나 중간에 물건이 없어져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말에 한번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고 감모 손실, 중간에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매출된 걸로 일단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 기말에 가서 이런 재고 실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런 하는 업종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실질 재고 조사법이 유용할 수도 있고 계속 기록법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쓴다는 것이죠.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혼합법이라는 걸 씁니다. 실제 매출할 때 또 계속 기록을 하고요. 기말에도 이 수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판매 수량도 확인할 수 있고 기말에 가서 실제 조사도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중간에 없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쓰는 혼합법을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간에 우리가 감모 손실, 재고 손실의 감모 손실, 재고 자산의 감모 손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감모 손실이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장부에 있는 개수하고 또는 가치, 금액하고요. 실제 창고에 있는 물건, 재고자산의 가치하고 다른 거죠. 다른데 장부 금액보다 실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더 적을 때, 장부 가치가 훨씬 높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죠. 자, 장부에는 많다고 돼 있는데 창고에는 적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자, 감모 손실은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했던 말과 마찬가지로 이 개수, 수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도난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있을 수 있겠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필연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손실이 있습니다. 이 원가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도난이나 화재 이런 걸로 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손실로 해서 발생되는 감모 손실이 있죠. 비정상 감모 손실은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어 가치 자체가 하락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부패하기 쉬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부패하거나 이런 훼손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또는 더 좋은 제품들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량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량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치의 변화에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이런 감모 손실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고자산을 원가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우리 취득원가로 기본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원가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이 원가로 채당하는 방법 우리가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때, 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 취득원, 자, 요걸 내가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판다, 120원.
자, 20원을 붙여서 120원에 판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대응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상품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우리가 같은 물건을 제품을 만들더라도 원가가 각각 다 다를 수 있죠. 시장의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또 제조하기 때문에 일일이 판매되는 그런 재고 자산을 하나하나 원가를 또는 제조 가격을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 자산을 원가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판매되는 금액과 어떤 매칭을 시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가가 어떤 흐름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재고 자산이 다양한 가격으로 장부로 기록되어 있을 때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에다 각각 배분하게 하는 것이 실제 물량하고는 다르게 어떤 원가의 흐름을 우리가 가정을 어셈션이 필요합니다. 코스트 플로우 어셈션이 필요한데 자, 이런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 여러 가지의 방법에 따라 가지고 원가 금액, 이익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수익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흐름을 다양하게 가정하게 됩니다. 즉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개별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크게 4가지. 자, 가중평균법 또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실제적으로는 한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똑같은 상품을 하나만 판다고 하면은 원가를 결정하기가 쉽고 쉬울 것입니다. 그나마, 그죠? 근데 이 성격이나 용도가 다양하게 있는 그런 상품들 재고 자산을 하게 되면은 다른 원가 방법을 결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방법을 우리 원가 흐름을 다양한 원가 흐름을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격이나 용도가 유사하다고 하면은 동일한 원가의 결정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이 다양하면은 다른 원가의 가정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개별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재고자산별로 매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식별하고 판매할 때마다 그 취득원가를 매출원가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모든 상품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명확하겠죠. 얼마에 사서 얼마에 제조해서 얼마에 팔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어렵죠, 실무적으로. 그래서 물건의 개수가 적을 때는 가능할 것입니다. 자, 원가 흐름하고 물량의 흐름이 일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 개별법은 실제 원가하고 수익이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손익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별 상품 각각에 대해서 단가표를 붙여가지고 개별적 단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칙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방법이 개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개별법도 이익 조작을 할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죠. 매입 부대비용을 또 예를 들어서 운반비를 운반비가 여러 번 나눠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개별법을 할 때 운반비를 다시 또 각각의 재고자산에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통상적으로 교환될 수 없는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 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 이런 것들은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법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 또는 가중평균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별법을 사용하는 기준, 업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우리가 후입선출법이나 선입선출법
이런 가중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중평균법을 한번 볼까요? 네, 가중평균법은 기초재고자산의 그 항목들이 회계기간 중에 매입하거나 또는 생산한 것들이 재고자산하고 뭐 어떤 구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해서 우리가 가중평균 원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래서 원가가 동일하게 기록이 되겠죠. 기초재고자산의 원가하고 회계기간 중에 매입하거나 생산된 원가하고요, 가중평균해서 산정하게 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중평균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중평균법에다가 실지, 연말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서 하는 방법, 수량을 계산해서 하는 방법, 우리가 총평균법이 되고요. 자, 가중평균법은 계속 기록하면서 평균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동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가중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총평균법을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동평균법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인데요. 총평균법은 간단합니다. 한 기간에서 판매되는 판매 가능 원가, 우리가 기초재고하고 단기 매입을 그냥 판매 가능 수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원가가 하나의 원가로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총 매입한 원가, 기초재고의 금액이 나오겠죠. 원가가 나올 것이고 수량이 나오겠죠. 판매할 때 수량이 나오겠죠. 판매 가능한 수량을 그냥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총 입고 금액을 총 입고 수량을 나눠서 총 평균 단가를 출고 단가로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간단한 거죠. 기말에 실사해 가지고 수량을 가지고 원가를 그냥 나누기 때문에 기말에 재고자산 단가가 동일하게 판매한 재고자산의 원가하고 다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가장 간편하고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기중에는 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가는 평균 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회계 기간 동안에 원가는 일정하겠죠. 동일하겠죠. 그리고 그 기말에 가서 우리가 원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 기초재고가 기말 재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기초하고 기말. 기말이 다시 그 다음 기회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기초재고가 기말 재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생산할 때마다 계속해서 평균 단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판매할 때마다 판매 수량과 남은 수량을 각각 곱해서 매출 원가와 판매 시점의 재고액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나중에 우리가 사례를 한번 볼 것인데요. 그래서 매입한 단가에다가 다시 또 새로운 매입 단가가 생기면 다시 평균을 시키는 겁니다. 입고할 때마다 평균해서, 입고할 때 매입 단가와 수량을 가중평균해서 다시 또 계산하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할 여지는 적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겠죠. 재고자산이 상대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절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비교적 그래도 쉽습니다. 총평균법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은 이익의 조작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장점은 변동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매입할 때마다 매입하는 수량의 가중 평균해서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변동이 되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매입이 너무 자주 발생하게 되면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새로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동평균법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동평균법의 그 기말 재고하고 매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초 재고가 1000개가 있고요. 이 1000개는 100원에 매입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0개를 100원 곱하면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자,
5월 15일 날은 다시 2,000개를 매입했습니다. 120개, 24만이 되겠죠? 자, 매입을 쭉 하게 되면은 총 5,000개를 매입했고, 단기 매입한 원 금액은 62만 원이 됩니다. 자, 매입한 원가는 정해져 있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 62만 원의 매입액은 어떻습니까? 단가가 다 다르죠. 1,000개 할 때, 2,000개 들어올 때 단가가 100원, 120원, 140원 각각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자, 물건의 개수, 단기 매입은 5,000개이지만은 매입액하고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은 이 구성하고 있는 5,000개를 구성하는 단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 4월 20일, 8월, 11월에 각각 500개, 1,500개, 1,500개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3,500개를 팔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5,000개 중에 3,500개를 팔고 1,500개가 남았습니다. 기말에 자, 3,500개를 판매했고요. 1,500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기말 재고액과 기말 재고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고, 자,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요?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상세히 보면은, 자, 이동평균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날짜별로 보면은, 자, 1월 1일 날 1,000개, 100원짜리를 1,000개 매입했죠. 그래서 매입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는, 자, 우리가 다시 판매를 합니다. 4월 20일 날 500개를 판매했습니다. 자, 이때 500개 판매할 때는 1,000개 매입했던 거 100원짜리를 판매했죠. 그래서 재고는 500개가 있고 단가는 100원짜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는 단가는 5만 원이 되겠죠. 매입 원가는. 자, 그래서 5만 원짜리 지금 500개가 4월 20일 시점에서는 100원짜리 50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5월 15일 날 2,000원짜리를 120원에 매입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23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근데 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기존에 있던 100원짜리 500개하고, 자, 새로 5월 15일 날 120원짜리 2,000개를 매입한 걸 돼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116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단가는. 그래서 5월 15일의 시점에서 29만 원. 자, 총 매입한 금액이 29만 원이죠. 개수는 몇 개였습니까? 2,500개였죠. 그래서 29만 원을 2,500원 나누니까 116원이죠. 그래서 자, 이 5월 15일 날 시점에서 남아있는 재고의 단가는 116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8월 12일 날 1,5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116원짜리를 1,500개를 팔았죠. 1,500개를. 그래서 남아있는 재고는, 자, 지금 116원짜리 남아있는 것이죠. 예. 아까 우리가 116원짜리 평균 현금액을 우리가 계산했으니까요. 그래서 1,000개가 남아있는데 116원짜리 남아있으니까 11만 6천 원이 재고로 남게 있습니다. 자, 근데 10월 25일 날 다시 2,000개를 140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140원에 매입하니까 어때요? 자, 원가는 28만 원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11만 6천 원. 자, 1,000개가 있던 거는 116원짜리 11만 6천 원이 있었죠. 그래서 11만 6천 원하고 이번에 10월 25일 날 매입한 28만 원 두 개 더하면 39만 6천이 되겠죠. 36만 6천 원을, 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전부 다 합치면 3,000개죠. 나누면은 132원의 단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단가는, 자, 이번 남아있는 단가, 재고가 2,000개 있는데 이 2,000개는 단가가 132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28만 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39만 6천원이 되는 것이죠. 나눠서. 그래서 11월 9일 날 다시 1,500개를 다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2원짜리가 판매된 걸로 이제 보겠죠. 그래서 재고는 132원짜리 1,500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1,500 곱하기 132 하면은 19만 8천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의 재고액은 19만 8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재고액은 우리가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132원짜리 1,500개가 남아있으니까 곱해서 19만 8천이 남게 되고, 우리가 단기 매입한 금액이 62만 원이죠. 자, 62만 원에 우리가 매입을 했고 단기 재고액이 19만 8천 원이니까 이것을 차감하게 되면은 매출 원가는 42만 2천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가 42만 2천 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에 의해서는 자,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또는 매입이 일어날 때마다 단가가 계속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에서, 가중평균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말에 하는 거는 아까 총평균법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총평균법은 간단합니다. 총매입 원가를 가지고 총개수를 그냥 나눈 거예요. 그냥.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1,500개 나누는 5,000개죠, 그죠? 5,000개를 가지고 60이면 나누는 걸로 하면 단가가 바로 계산되죠. 이게 총평균법이고,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일어날 때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균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총평균법은 뭐 기말에 총 수량을 그냥 매입했던 거하고 기말 기초재고 플러스 해가지고 5,000개를 그냥 62만 원 나누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남아있는 재고에다가 그 단가를 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총평균법은 그래서 계산이 간단하고요. 자, 선입선출법은 자, 우리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먼저 판매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 이거 이야기할 때 엘리베이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리는 선입선출법입니까? 후입선출법입니까? 네, 후입선출법이죠.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나중에 탄 사람이 먼저 내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탑승은 후입선출법입니다. 근데 자, 우리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 내가 매입했던 게 먼저 매입한 게 먼저 판매됐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방법이 이제 우리 평균법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어때요? 가장 최근에 매입한 또는 생산한 재고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했던 거는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항상 먼저 창고에 들어갔던 게 먼저 나가기 때문에 가장 빨리 판매되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을 하게 되면은 계속 기록법을 하게 되든 남아있는 거는 똑같게 되겠죠. 그죠? 그 결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은 매출원가가 과거의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로 측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에 지금 판매되는 가격으로 측정되는 매출액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실제 물량과 현금 흐름이 일치해야 되겠죠. 들어오면 또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현행 원가의 근사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재고자 상금액이 현재 공정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현재 수익하고 과거의 원가가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익이 과다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후입선출법은 아까 우리가 선입선출법하고 다른 개념이죠. 가장 최근에 남아있는 매입한 재고자산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에 재고외로 남아있는 금액은, 재고자산은 기말에 가장 가장 오래전에 매입한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매출원가가 가장 최근에 거래된 현행원가하고 기록되고 매출액에 적절히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현재 수익하고 원가가 후입선출법이니까 적절하게 대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은 이런 세금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 재고자 상금액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재고자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해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자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구입된 최근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온다고 보니까 과거에 꽤 남아 있겠죠. 그래서 현재 공정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겠죠. 현재 남아 있는 물량은 원가는 과거에 꽤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가 상승 시에는 이게 과거에 싸게 했던 게 남아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구입선출 청산을 이용하면은 이익을 우리가 이제 회계분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게 되죠. 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후입선출법은 실지재고조사법을 이용하느냐 또는 계속기록법을 이용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회계기간 동안에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은 회계 기말에 실제 수량을 조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말 재고액은 기말 재고 수량에 먼저 매입된 순서로 매입가는 제조원가를 계산해서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속기록법을 쓰는 것은 판매 가능한 재고자산의 원가에서 판매 시마다 계산되는 매출원가에다 합계액을 차감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순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의해서 저가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의 차이를 주석으로 차익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된 경우 기초재고가 청산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기초재고가 없어진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의 수량에다가 당 회계기간 동안, 회계기간 동안 그 회사의 회계기간 동안 평균 취득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장부상의 원가와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가 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후입선출법으로 사용해서 이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 이거는 주석에 좀 더 상세하게 그 차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후입선출법을 하다 보니까 기초에 남아 있는 금액이 우리가 기말 재고의 단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원가 흐름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가가 만일에 상승한다고 가정하면은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가장 원가가 높을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후입선출법이 가장 매출 원가가 높게 나타나고요.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의 순으로 원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이 제일 많고 5번이 제일 매출 원가가 낮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후입선출법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이동평균법과 같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복잡한데요. 자, 똑같이 매입을 1월 1일 날 매입한 단가는 똑같죠. 4월 20일까 한번 볼까요? 4월 20일 날, 자, 500개를 판매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자, 우리가, 500개가 남아있는데, 이건 100원짜리 남아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2,000개를 다시 매입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두 가지의 단가가 만들어집니다. 자, 2,000개, 120원짜리 2,000개, 100원짜리 500개. 두 가지의 단가 각각 남아있죠. 자, 8월 15일 날, 12일 날, 1,500개를 팔았습니다. 120개를 1,500개 팔았는데, 자, 요거는 먼저 우리가 후입선출법이니까 나중에 들어왔던
120원짜리가 팔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 있던 2,000개가 줄게 되고 제일 앞에 있던 우리가 기초재고에서 넘어왔던 500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100원짜리 500개는 계속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던 게 판매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0월 25일 날 다시 140원짜리 2,000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가가 이제 120원짜리 500개, 그리고 100원짜리 500개, 그리고 140원짜리 2,000개 이렇게 각각 남겠죠. 그래서 11월 9일 날 우리가 1,500개를 매출했습니다. 자, 이 단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제일 나중에 들어왔던 140원짜리 단가가 먼저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00개 남고 기존에 앞에 있던 각각의 단가는 그대로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각각의 단가를 다 합치면은, 자, 여기 제일 앞에 우리가 1번에서 남아있던 기초에서 넘어왔던 거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500개 남아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매입했던 120원짜리 그리고 140원짜리 각각 남아있을 것입니다. 개수별로 다 계산해서 6만원, 5만원, 7만원 다 계산하면은 여기 이제 18만원이 되겠죠. 그죠? 기말의 재고는 그래서 18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재고, 단기 매입했던 원가가 62만원이니까 62만원에서 18만원 기말 재고를 차감하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 매출 원가 44만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후유증 출범을 좀 복잡하게 됩니다. 하나의 단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단가가 1번, 2번, 3번 각각의 단가가 세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가장 남아있던 1번 단가는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된 1번 단가는 어떻게 해요? 기초재고로 넘어온 거죠. 그죠? 그리고 2번 단가는 이 5월 15일 날 매입했던 단가고, 3번 단가는 10월 25일 날 매입했던 단가가 남아있게 됩니다. 각각의 단가를 다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에 매입했던 단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후입선출법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실사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 재고자산은 문제는 우리가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은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재고자산은 자, 우리가 어떤 방법, 자, 이렇게 재고자산의 우리가 가정 흐름을, 원가의 흐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은, 만일에 의도적으로 재고자산을 늘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초재고자산은 픽스가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를 늘리게 되면은 매출원가는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현재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기업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늘리게 되면은, 자, 유동자산이 늘어나죠. 그러면 유동비율이 늘게 되고요. 자, 운전자본이 늘게 됩니다. 또 매출원가가 가속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재고자산은 우리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하고는 다르게 종류나 수량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 보관하는 방법 또는 관리 방법이 다 다르고요. 그죠? 너무 광범위하고. 자, 회계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거대한 기업들을 만일에 이런 재고조사를 한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삼성전자를 한번 재고조사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을 모두 실사해서 개수를 하나하나 핸드폰을 다 세우고 텔레비전 다 세우고 반도체 다 헤아려 봐야 되겠죠. 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재고자산을 임의적으로 늘린다든지 또는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도적일 경우에는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회계감사를 하게 되겠지만은 회계 분식이
가능한 경우가 이 재고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분식회계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일어나는 사례가 재고자산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재고자산이 많은 기업들, 재고자산에 의해서 손익이 많이 바뀌는 기업들은 재고자산 분석을 좀 더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재고자산의 분식회계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자동 상세 오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도 계상된 기말 재고가 발견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됐을 경우에 기초 재고가 과다하게 계상됐겠죠. 기말에서 이미 과대된 그 다음 기에 기초 재고가 과다하게 계상이 됩니다. 다시 다른 오류가 없다면은 다음에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계상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음 기에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되었던 재고자산이 다음 기에 넘어가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상쇄돼서 그 잘못된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오류가 1년이 지나면은 상쇄가 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고자산의 특유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분식회계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 원칙은 취득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원가에서 매입 부대 비용을 플러스하고 매입 할인이나 애누리 이런 것들 한출을 우리가 차감해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외외적으로 저가주의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저가법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상품이 또는 제품이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또는 훼손이나 진보화돼서 손상이 되어서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거나 또는 가치 하락이 있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들을 반영시키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재고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장부상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손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손상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회계상에서 손상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손상이라고 하면은 장부의 금액이 실제 가격하고 훨씬 장부 금액이 높게 나는 경우죠. 자, 장부 금액은 1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치는 80원이다 이러죠. 이거면 20원만큼 손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을 때 그 차액을 우리가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들어와야 됩니다. 기업을 통해 기업이 판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자, 이런 장부 금액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실제 가치는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장부 금액이 훨씬 미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금액들을 기간별로 비용이나 손실로 적절히 반영해야 되겠죠. 보수주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가주의, 저가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상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상을 입은 경우, 또는 정상기간 내에 1년 또는 정상 영업기간 동안에 판매되지 않고 생산에 투입할 수도 없어서 장기적으로 아주 밀려있는 경우, 차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미 이 상품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 모델이거나 정상적으로 판매 시장에서 이게 판매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없어진 상품, 기술의 발달에 또 시장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이 상품의 판매 가치가 하락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원가 이하로 하락되었다고 보는 거죠. 또는 자, 완성하거나 또 판매하는데 원가가 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원가 이하로 하락되었다 보고 우리가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법 평가를 할 때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판매해서
실현될 수 있는 판매 금액, 매각 금액이라고 볼 수 있죠. 순매각 금액. 자, 이런 금액을 우리가 시가로 보는 거죠. 또 원재료 현행 대체원가죠. 자, 현행 대체원가라는 것은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 내가 다시 취득한다면 그 지불해야 될 대가 금액, 현금, 이 얼마냐 이런 거죠. 그게 현행 대체원가입니다. 그래서 저가법에 평가할 때는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의 현행 대체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 측정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재료를 투입해서 완성하는 제품이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해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저가법은 최소, 자, 지도원가하고 순실현 가치, 현행 대체원가를 우리가 여기 보면 순실현 가치하고 현행 대체원가 있죠, 그죠? 여기서 가장 미니멈 한 것들을 우리가 저가법에서 저가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가를 차감한 금액이 0보다 높다고 하면 우리가 평가 손실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평가 손실을 환입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저가법에서 저가법에서 재고자산을 시가평가하게 되면 장부 금액하고 시가액의 차익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가보다 훨씬 장부 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재고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종목별로 또 어떤 조별로 있을 거고 총액 전체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재고자산의 크기를 각 방법별로 나눠보면은 총액 기준, 조별 기준, 종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각각의 크기를 총액 기준이 가장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유사하거나 뭐 이렇게 관련돼 있다 하면은 조별 기준을 보게 되고요. 저가법을 적용하게 되고 또 조별 기준은 유사한 항목, 또 목적, 용도를 갖춘 동일한 제품으로 분류돼야 됩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 판매돼야 되고요. 또는 이런 것들이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총액 기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목별 기준으로 적용하고요. 조별 기준은 아주 유사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판매되거나 다른 항목과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법에서 적용에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회계 처리하는 방법 보시면은 우리가 재고자산을 기말에 가서 마감할 때 설정하겠죠. 기말 재고자산 매출원가를 하게 되는데 이걸 보니까 평가 손실 인식하게 됐다 하면은 재고자산을 그만큼 충당금을 대변에 충당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평가 손실로 인식하는 거죠. 차변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재고조사법이나 계속기록법은 평가 손실을 인식할 때는 똑같습니다. 마감할 때는 계속기록법 만기에 마감할 때 기말에 똑같이 나오니까 분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게 이제 그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하고 실제 수량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금액에 따라 차이 나는 경우 있고, 이런 간무 손실, 수량에서 차이 나는 경우도 있죠. 정상적으로 내가 수량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매출 원가에 가서나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본 것과 똑같이 매출 원가에 가산하면 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간무 손실의 회계 처리가 각각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가법으로 이제 평가 손실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게 해소가 돼서 시가가 다시 장부 금액보다 올라왔다,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익으로 다시 보느냐?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저가법을 따르기 때문에 가격은 오직 저가법 낮은 경우만 계산하고요. 우리가
환입을 통해서 재고자산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다 그러면은 과거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다시 환입을 시켜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을 통해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주고 차변에 우리가 제거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다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을 시키는 것이고 평가 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입니다. 순실현 가능 가치는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다시 순매각금액, 매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저가법은 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수주의 개념에 따라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보다가 하락한 경우에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로 재고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 기금속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또는 뭐 정부 수매가가 보장된 농산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 시장이 있다고 보면은 판매 비용도 크지 않고요, 그죠? 계산이 어렵지 않겠죠. 이런 거는 제조원가 계산이 우리가 가공육 같이 이렇게 제조원가 계산이 어려운 거에는 원가로 평가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이나 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판매 비용이 크지 않고 그죠? 크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합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순실현 가치로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요. 중요하지 않는 부산물이라든지 순실현 가능 가치를 측정해도 이 주요 제품의 제조 원가에서 차감해 가지고 아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표준 원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편의상 우리가 원가를 정해놓고 하는 거죠. 표준 원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원가를 정해놓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회계적으로. 표준 원가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준 원가는 사용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원가를 검토해야 되고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현행 상황을 잘 반영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고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재고자산 중에서 오늘 다루지 않았던 그 소매재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하고 그 유동자산의 기타 유동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